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실시간 정보 브리핑입니다.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 구조조정과 활성화 방안을 두고 전 금융권 면담에 나선 금융감독원이 이번에는 부실 우려를 가장 크게 받았던 증권사와도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금감원은 이 자리에서 부동산 PF 관련 증권업계의 추가 손실 방지 방법과 사업 신규 공급을 위한 인센티브 제공 방편을 집중적으로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HLB 글로벌이 진양권 HLB 그룹 회장의 주식 추가 취득 소식에 상승하고 있습니다. 앞서 진 회장은 지난 3일 8억 6,800만 원 상당의 HLB 글로벌 전환 사채를 매입해 모두 주식으로 전환했다고 어제 공시했습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국민 메신저 카카오톡 이용자 수가 2022년 5월 이후 22개월 만에 처음으로 4,500만 명 아래로 감소했습니다. 카카오톡 MAU는 지난해 4월 정점을 찍은 이후 감소세를 보이고 같은 해 12월에는 유튜브에 국내 1위 앱 자리를 내줬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을 돌아보고 내일을 준비하는 오늘장 내일장 2부 진행의 백선혜입니다. 장 마감까지 확실한 승부 전략과 내일장 주목할 섹터까지 제시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저희 방송과 함께 하시면서 성공적인 투자 전략 가득 담아가시기 바랍니다. 저희 방송은 유튜브를 통해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유튜브 검색창에 서울경제TV라고 검색하시면 저희 방송과 함께 하실 수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장 내일장 2부 본격적으로 출발합니다. 오늘도 두 분과 함께 시장에 대한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하이투자증권 스마트 PB센터 이청원 PB, 블루드림 리서치 이주현 대표 두 분 나와 있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오늘 우리 양대 시장 모두 약세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코스피 시장의 낙폭이 조금 더 크게 나타나고 있는 우리 시장입니다. PB님께서는 오늘 시장 상황 오후 들어서는 좀 어떤 점이 달라졌다고 보시나요? 오후 들어서 확실히 양 시장이 모두 하락으로 전환이 되었구나라고 하는 게 눈에 보입니다. 어제도 이야기 드린 것처럼 지금 시장은 양 시장은 조금은 다르게 봐야 됩니다. 우선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있었던 갭 2692.52포인트입니다. 그 가격까지는 하락을 할 수 있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고 대응을 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코스피는 결국 이번 주 기준으로 옵션 만기입니다. 사실상 내일 총선이기 때문에 하루밖에 남지가 않았습니다. 포지션을 청산해야 되는 움직임이 나와야 하는데 지금 외국인의 경우에는 콜, 풋 모두 매도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시장을 여기에서 크게 변동성을 만들지 않겠다라고 하는 의미로 보여지고요. 산재되어 있는 리스크는 이야기를 드린 것처럼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우선은 총선, 그리고 그 옵션 만기, 그리고 CPI, 마지막으로 이란. 이 중에 1, 2, 3번 앞서 이야기한 세 가지는 사라질 변수이나 마지막 이란의 중동 지역에서의 전쟁 참여는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현실화되었을 경우에는 물가 지표는 더 올라가게 될 거고요. 금리 인하는 더 후퇴할 겁니다. 시장에 산재되어 있는 리스크가 더욱 커질 수 있는 변수이기 때문에 우리가 경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이번 주 목요일까지는 우리가 소폭 하락이 나온다 하더라도 조금 받아들일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리 보여지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지금 많이 안 좋습니다. 925포인트 내외까지 올라간 이후 지금 며칠 만에 거의 8% 정도가 빠지고 있습니다. 기저에 있는 건 반도체가 지금 힘을 내지를 못합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를 기반으로 하고 있는 몇몇 대기업 같은 경우에는 배제한다 하더라도 기존 소재, 부품, 장비 이쪽에 지금 흐름 자체가 너무나 좋지 않고 2차 전지도 한풀 꺾이고 제약 바이오도 힘이 없다 보니 코스닥이 오를 수 있을 만한 여건이 지금 전혀 만들어지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당분간 시장은 안 좋을 겁니다. 그런 면에서 우선은 이번 주 목요일까지는 우리 모두 시장의 하락을 내심 생각을 하되 금요일이 될 것 같습니다. 세 가지의 리스크가 우선은 사라지는 시점입니다. 리스크가 사라졌다는 그것만으로 시장은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그때까지는 여러분 모두 투자를 잠시 멈추거나 관망하면 좋지 않을까 그리 보여지고요. 기타 오늘 움직임이
크게 나오는 섹터 같은 경우는 사실상 크게는 없습니다. 시장의 주도주로 자리 잡을 수 있을 만한 그런 섹터도 지금 없는 상황이고요. 어제 움직임이 좋았던 완성차, 현대, 기아 같은 경우에도 오늘은 소폭 둔화되는 모습입니다. 시장이 오르기에는 너무나 힘든 상황인 것을 반드시 인지하시면서 시장 바라볼 것을 권해드리겠습니다. 오후 들어서 양대 시장 더 큰 약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총선과 또 CPI 이란의 이슈가 남아있는 만큼 이 점을 참고를 해보시고요. 코스피와 코스닥에 대해서는 관점을 차별화해서 전략을 가져가셔야겠습니다. 지금은 시장의 주도주로 자리 잡을 섹터가 없는 것으로 보이고요. 시장이 오르기 힘든 만큼 이 점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대표님께서는 시장 어떻게 바라보실까요? 네, 오늘 외국인들의 매도세 한 1,000억 조금 넘게 지금 매도가 이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전반적으로 약세 흐름 좀 강하게 보이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실질적으로 오늘 아침에 갭이 떴을 때 조금 의아한 생각이 들었었거든요. 미 증시를 보더라도 국내 증시 갭 상승 출발할 만한 어떤 요인들이 없었다라는 부분을 생각해 본다면 지금 증시가 빠지는 게 이상하다라고 생각하기는 조금 힘들 것 같고요. 오늘 중국 증시가 오전에 비해서 지금 좀 많이 조정을 받았던 그 여파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하락폭은 지금 국내 증시가 훨씬 더 가파르게 빠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실질적으로 어떤 매수 주체가 조금 상실되어 있는,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좀 관망을 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약한 매도세에도 지금 증시가 좀 크게 밀리는 그런 현상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 어제 같은 경우는 제약바이오 섹터들이 반등을 하면서 그래도 어떤 그 코스닥에서 시총 상위에 있는 섹터 하나가 지켜내는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 오늘 보시는 것처럼 2차 전지 조정 그리고 제약바이오 섹터 이 두 섹터는 눌림이라는 생각은 들거든요. 그렇지만 일단 전반적인 시장을 하방으로 누르는 데는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개별주 단의 종목들로 접근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단기적으로는 미증시 지금 추세를 이탈을 한 상황에서 반등이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밤에 여기서 추가적인 상승이 나와서 다시 한번 추세를 살려놓는 그런 흐름이 나오지 않는다라면 여기서 조정을 들어갈 가능성도 우리가 열어놓고 봐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렇다면 현금 비중을 조금은 확대하는 전략, 어느 정도의 현금은 항상 좀 보유를 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금일 상승하는 섹터, 상승하는 종목들을 좀 보면 1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좀 큰 기업들이 괜찮은 흐름들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특히나 이제 수출입 동향에서의 어떤 의미 있는 성장을 보이고 있는 화장품 섹터라든지 반도체 단에서의 개별주적인 어떤 이슈, 모멘텀을 타고 있는 그런 기업들은 상승이 나오고 있는데 그러지 못한 지수 관련된 종목들 같은 경우는 대부분 좀 조정을 받고 있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외국인의 매도를 소화하면서 시장은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매수 주체가 상실됐다라고 정리를 해주셨는데요. 약한 매도세도 증시가 밀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개별주 단에서 접근을 해보셔야겠는데 조정에 들어갈 가능성도 염두에 두시면 좋겠다고 말씀을 해주시면서 현금 비중도 확대해보자라고 전해주셨고요. 1분기 실적 기대감이 큰 기업들, 반도체나 그리고 반도체 개별주는 화장품주를 한번 살펴보자라고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요즘엔 계속해서 원자재 값의 상승에 대한 이야기도 들려오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구리 가격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해볼 텐데요. 최근 구리 가격의 상승세 속에서 지금 풍산이 조금 수혜주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오늘 장에서도 상승 흐름이 나타나고 있어요. 7% 넘게 오르면서 최근의 차트를 살펴보면 우상향 기조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구리 가격의 상승에 따라서 이렇게 수혜를 받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최근 구리 가격의 현황 어떻게 PB님께서는 바라보셨나요? 이제 구리 가격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에는 올라가고 있는 양상은 뚜렷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의미하는 것은 여러 가지가 있겠으나 산업용 금속 자재로 가장 많이 이용이 되는 구리 가격이 올라가는 것은 수요가 늘어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요. 이러한 수요가 늘어나는 것은 결국에는 경제 상황이 조금씩 회복되고 있다는 것으로 우리가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한 풍산이라고 하는 기업의 주가도 기술적으로 보더라도 참 좋습니다. 단순하게 구리 가격이 올라가기 때문에 이걸 기반으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것에 따른 수혜도 있겠으나 동사는 방산 사업도 영위하고 있습니다. 방산이라고 하는 것은 현 정부가 계속해서 육성을 하고 지원을 하고 있는 핵심 산업이고요.
우리 모두가 아는 것처럼 방산 기업들의 주가도 참 좋습니다. 구리 가격도 올라가고 방산도 잘 됩니다. 그러니까 풍산의 주가도 이렇게 좋은 게 아닌가 그리 보여집니다. 또 하나 우리가 체크할 것은 지금 풍산의 주가 흐름 한번 보시게 되면 일봉상으로 지금 잘 올라갑니다. 56,000원까지 우선 올라왔는데요. 이제 연봉을 제가 한번 쭉 보게 되면 2017년 기준으로 최고가였습니다. 2017년 최고가가 58,900원이었고 올해 최고가는 57,000원인데요. 이제 이때 2017년 기준으로 실적을 지금과 한번 비교를 해봅니다. 2017년 풍산의 전반적인 영업이익이 대략 1,075억 원 수준이었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풍산의 영업이익은 거기에 2배가 넘어갑니다. 2017년보다 실적이 2배나 좋은데 주가는 아직까지 그 가격을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걸 토대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건 풍산은 현재 시점에서 실적이 충분히 받쳐주고 있음과 동시에 2017년 고가를 기록했을 당시보다 영업이익이 2배나 늘어났기 때문에 주가는 결국 2017년의 고가를 돌파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대응을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물론 주가라고 하는 것이 일봉상으로 특정 이슈나 또 시장이 무너지는 것에 따라 조정이 나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적이 지금 이렇게 받쳐주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시장 상황도 받쳐주고요. 오늘 흔들리고 있는 장 상황에서도 무려 7%나 올라갑니다. 힘이 지금 있다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풍산을 계속해서 보유를 하고 계신 분들은 조금 더 가지고 가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고 신규로 진입을 하려고 하시는 분들은 지금부터 조금씩 분할 매수 관점으로 접근해도 괜찮을 것이다. 그리 생각이 됩니다. 네, 구리 가격의 상승과 더불어서 방산도 좋아서 풍산의 주가가 좋다라고 정리를 해주셨고요. 경기 회복 속에서 구리 가격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풍산의 보유자는 가져가 보시면 좋겠다고 정리를 해주셨고요. 신규로 접근을 하신다면 분할 매수를 해보자라고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구리 가격의 상승세 풍산도 오름세를 나타내지만 전선주도 이에 영향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전력 수요도 늘어나고 있고 구리 가격의 상승세도 반영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전선의 원자재 중에서 구리가 한 90%를 차지하는 만큼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반응을 하는 것 같은데 오늘 장에서는 또 섹터 내선 가온전선이 또 가장 크게 반응을 하고 있습니다. 전선 관련주에 대한 관심은 지속적으로 가져가는 게 좋겠죠? 아무래도 지금 미국의 인프라 투자가 확대되면서 이 전선에 대한 수요, 전력 설비에 대한 수요가 일단 일어났었고 전선 역시 이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110볼트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발전소에서 가정으로 이렇게 아니면 기업으로 전력이 송출되는 데 있어서 그 손실률이 굉장히 높은 편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현대화로 좀 바꾸는 데 있어서는 결국은 전선까지 교체가 되는 그런 부분들도 우리가 예상해 볼 수 있는 부분이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구리값이 항상 상승을 하게 되면 그에 따라서 관련 종목들 항상 움직임이 강하게 나오는 편인데 이구 산업이라든지 이제 풍산 같은 경우가 주가가 굉장히 좀 빠르게 반응을 하는 편이고요. 이번에는 뭐 전력 설비 관련해서 전선까지 엮여서 좀 강한 그런 모멘텀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가온전선이 이 전선 관련주들 중에서는 대장으로서의 움직임을 보여줬고요. 오전에 이제 시세 이후에 시장이 꺾여 내려가면서부터 조정폭을 좀 크게 만들어 내려왔는데 일단 돌파했던 가격단 부근까지 조정이 나왔기 때문에 윗꼬리가 달렸지만 일단 종가 매수 관점으로는 여전히 유용한 종목이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뭐 구리 가격이 급격하게 급락하는 상황이 나오지 않는다라면 저는 관련 종목들 추가적인 상승 여력은 충분히 더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전선에서도 역시나 구리 가격과 더불어서 변화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구 산업과 풍산의 경우가 사실은 주가가 조금 더 빠르게 반영이 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구리 가격이 급락하지 않는다면 조금 더 상승 여력이 있으니까 조금 더 체크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구리 가격 말고도요. 사실 요즘에는 금 가격도 계속해서 오르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조차도 좀 기이한 현상이다라고 분석을 하고 있는데요. 중앙은행들의 좀 매수에 힘입어서 잇따라 좀 사송 최고치를 계속해서 경신하고 있다라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금값의 추이는 요즘 들어서 어떻게 바라보셨나요, 피비님? 잘 올라갑니다. 저도 최근에 여기에 대해서 조금 연구 자료를 살펴볼 일이 있어가지고 조금 살펴봤는데요.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조금은 기이한 현상인 거죠. 이 금이라고 하고 금이라는 재화가 가지고 있는 특징이
시장이 혹은 실물 경제가 좋지 않을 때 가격이 올라갑니다. 그러면 지금 같은 경우에는 그에 따른 것인가? 당연히 아니라고 봐야겠죠. 미국의 전반적인 실물 경제는 회복 기조를 명확하게 보이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 GDP에 대한 상향 조정, 고용에 대한 안정화, 또 미 정부 차원에서는 금리 인하를 결코 서두를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메시지까지 사실상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 가격이 올라갑니다. 이게 유동성, 즉 달러를 기반으로 하고 있는 시장의 풍부한 유동성이 공급되고 있는 가운데 나타나는 현상이라면 그것 또한 받아들일 수 있는데 지금 그것도 아닙니다. 그러면 다른 변수입니다. 개인적으로 크게 두 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 금이라고 하는 재화는 원자재에 있는 여러 가지 섹터 중에 귀금속에 해당을 합니다. 그런데 이 금이라고 하는 한 가지 재화가 점점 더 산업용 재화로 이용이 되고 있는 가운데 수요가 많이 늘어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컴퓨터 같은 경우 그 본체 안에 약간의 아주 미세한 금이 다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지금은 PC가 많이 팔리거나 그러지는 않지만 기타 다양한 IT 제품에 아주 조금씩의 금이 들어간다 하더라도 너무나 많은 판매량이 있기 때문에 이게 산업용 자재로 이용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중국 정부를 기반으로 하고 있는 기타 다양한 중앙은행인데요. 통화정책의 변화가 나타날 수 있을 만한 시점입니다. 전반적으로 금리 인하 기조는 마무리될 것으로, 금리 인하 기조가 이제 다시 한번 나타날 것으로 보여집니다. 통화정책의 변화라고 하는 것이 단순하게 미국 정부에서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미 정부에서의 약간의 통화정책이 각국 중앙은행의 통화정책의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라고 하는 것은 한편으로 불안한 거죠. 이 불안함을 대비해서 각국 중앙은행이 금에 대한 수요를 조금씩 늘리고 있는 것이다라고 보여집니다. 핵심이 되는 것은 역시 중국입니다. 미국 채권에 대한 가장 많은 부분을 가지고 있는 것과 동시에 세계적으로 금 보유량 또한 적지가 않습니다. 외환 보유고는 압도적으로 가장 높은 게 중국입니다. 미 정부가 통화정책에 따른 스탠스를 변화시켰을 때 거기에 따른 가장 큰 충격은 중국이 받을 겁니다. 그래서 중국이 계속해서 앞으로 있을 위험에 대비하여 금을 매입하는 것으로 보여지고 이러한 매입 수요가 금 가격을 올리고 있는 게 아닌가 그리 보여집니다. 다만 앞으로 금 가격이 꺾일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건 당연히 우리가 지켜볼 필요가 있으나 현 시점에서 금 가격이 크게 하락할 만한 변수는 보이지 않는다는 점을 토대로 금 가격에 조금 더 상승할 것이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여러분들이 접근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금값의 최근 상승세는 기이한 현상이다라고 분석을 해주시면서 꺾일 만한 모멘텀이 지금은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하반기까지는 조금 더 올라갈 가능성 열어두시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제시해 주셨고요. 금 가격과 관련해서는 종목 중에서는 저는 가장 먼저 엘컴텍이 떠오르거든요. 금 가격의 상승세 속에서 엘컴텍은 어떻게 반응을 하고 있나요? 네, 최근 한 2, 3일간 좀 흐름이 나쁘지 않았습니다. 특히 어제 같은 경우는 이제 지수도 밀리는 상황에서 최근에 이제 금값이 상승하다 보니까 원만하게 바닥을 잡고 좀 돌리는 상황에서의 시세가 큰 폭으로 나왔고요. 거래대금이 이제 전일 같은 경우에 대략 한 1,500억, 1,580억 정도가 터졌습니다. 그러면서 박스권을 이제 돌파한 그런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 말씀 좀 전에 하셨던 것처럼 금 가격이 지금 당장 뭔가 하락으로 돌아설 기미는 전혀 없는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이제 금리 인하 시점에 미국의 달러가 약세로 돌아섰을 때는 추가적인 상승이 더 나올 가능성이 높고요. 미국 경기가 지금 경착륙할 거다, 연착륙할 거다 이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연착륙하게 될 경우에 이제 지금 나와 있는 보고서를 보면 한 8% 정도의 추가 상승 여력이 있다라고 나오고요. 경착륙을 하게 될 경우에는 한 10% 이상은 추가 상승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지금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결국은 이제 미국에서 러시아의 자산을 동결했던 그런 부분들이 미국 달러 이제 서방에서 저렇게 동결을 할 경우에는 대체 수단이 전혀 없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에 대한 수요가 높아지는 상황이고 지금 중국에서는 MZ 세대들 SNS에 그런 게 많이 올라온대요. 금을 사서 이렇게 장신구를 하고 있는 그런 것들을 이제 좀 자랑하는 그런 부분들이 약간 트렌드처럼 잡혔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들리는데 그만큼 금에 대한 수요, 인도와 중국이
가장 높았는데 지금 중국이 좀 공격적으로 매수를 계속 이어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네요. 그런 관점에서 엘컴텍을 본다라면 전일 거래 대금이 크게 터진 부분에 따른 오늘 쉬어가는 흐름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종가 매수로도 여전히 접근하기에는 유용한 종목이지 않겠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금값의 상승세 속에서 엘컴텍이 시세를 돌리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어제 지금 박스권을 돌파하는 흐름이 나타났고요. 중국에서는 계속해서 공격적인 매수세가 금에 대해서 나타나고 있다는 점까지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이어서 종가 베팅할 섹터를 알아보겠습니다. 대표님께서는 어떤 섹터 가지고 오셨나요? 네, 오늘 시장에서 좀 반등이 강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건설 기계 관련 종목인데요. 이쪽 섹터 같은 경우는 이제 피크아웃 논란이 일면서 한동안 좀 하락을 쭉 이어오다가 자동차 부품 섹터들과 비슷해요. 시장이 반등 나오는 동안에 일단 하방은 멈췄지만 반등다운 반등, 상승은 만들어내지 못했던 그런 섹터고요. 반면에 이제 미국의 캐터필러라는 같은 섹터 내의 종목 같은 경우는 지금 신고가를 갱신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결국 이제 미국 인프라 투자에 대한 어떤 수혜, 실적이 좋아지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죠.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섹터 전반적으로 수혜를 입고 실적은 굉장히 좋아진 상황인데 주가는 그에 따른 반응을 하지 못했던 그런 섹터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물론 그 중국에 대한 매출 비중이 굉장히 이제 줄어든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경기가 안 좋고 부동산 경기가 얼어붙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그 중국에서 나오던 매출을 이미 그 개발도상국에서 상세를 하고도 더 많은 실적을 내고 있습니다. 북미 지역의 인프라 투자 그 커버하고 지금 추가적인 실적을 내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봤을 때 이 건설 기계 섹터 1분기 지금 실적 시즌에 어떤 걸맞는, 그러니까 실적이 조금 잘 나오게 된다라면 충분히 상승 탄력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종목들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관점에서 한번 이쪽 섹터를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지금 네옴시티라고 굉장히 큰 프로젝트를 중동에서 진행하고 있잖아요. 거기에도 중동 장비 계속해서 납품이 되고 있고요. 건설 장비 계속 납품이 되고 있고 인도가 지금 새로운 그 초대형 인프라 투자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중국을 대체해서 인도가 세계 공장으로서 이제 일어서겠다라는 그런 포부를 이제 밝혔는데 문제는 너무나 인프라가 열악한 그런 상황이죠. 그런 부분을 이제 개선하기 위해서 인도에서는 1,633조를 들여서 이런 인프라를 대규모로 이제 건설을 시작한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었고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이쪽 섹터에 좋은 흐름으로 이어질 수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에 더해서 지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 재건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시장만 650조짜리고요. 인도네시아의 수도 이전, 지금 자카르타 가라앉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북쪽에 있는 섬으로 이전하겠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 부분이고요. UAE에서도 지금 네옴시티의 자극을 받아서 추가적인 투자를 계속 이어가는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건설 기계 쪽은 제가 봤을 때 당분간은 계속해서 수주라든지 판매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계속해서 호조가 이어질 가능성은 높지 않겠나라고 볼 수 있는 섹터고 실질적으로 지금 나와 있는 실적 대비해서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들이 즐비한 그런 섹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건설기계 섹터에서 지금 1%대 강세 흐름이 좀 나타나고 있는 상황인데요. 섹터 내에도 구성된 종목들이 많습니다. 그럼 어떤 종목에 조금 더 집중을 해볼까요? 네, 다 괜찮을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두산 바켓이라든지 현대 건설기계, 현대 인프라코어 다 괜찮은데 그 중에서 이제 제가 오늘 선택한 거는 HD 현대 건설기계고요. 1분기 실적 굉장히 양호하게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금 주가를 보시면 45,000원 단에서 하방을 경직하고 지금 추세적으로는 완만하게 상승 트렌드를 만들어 놓은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못해도 추세대 상단까지는 상승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이 되는 부분이고요. 이런 흐름이 이어진다라고 했을 때 지금 증권사 컨센서스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대부분 7만 원에서 6만 5천 원 사이 이렇게 잡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이상도 저는 가능하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일단 제가 생각하는 포인트 중에 하나는 저 PBR 관련 종목
계획이라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요거는 일단 선거 결과에 따라서 조금 방향이 달라질 수 있다라는 부분도 좀 생각을 해두시고요. 지금 그냥 PBR이 낮다고 해서 저 PBR 주들이 움직이기보다는 낮은 PBR에 PER도 낮은 종목들, 즉 실적이 잘 나오고 있는 종목들로 지금 매기가 쏠리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은행주들이 잘 갔던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결국 건설 기계 섹터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그런 관점으로 보셔도 좋을 것 같다 생각이 듭니다. 네, 현대건설기계 그러면 가격 전략 저희 어떻게 잡아갈까요? 네, 뭐 매수는 종가 부근에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목표가는 한 7만 원, 손절가는 5만 원 좀 러프하게 잡아놨는데 워낙 저평가돼 있고 업황도 좋다 보니까 느긋하게 분할 매수 관점으로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종가 베팅할 종목으로는 HD 현대건설기계를 잡아주셨습니다. 목표 주가가 7만 원 정도고요. 손절 라인 5만 원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이어서 PB님의 종가 베팅 섹터 들어보겠습니다. 어떤 섹터 가지고 오셨나요? 오늘 움직이는 몇 안 되는 섹터 중에 하나입니다. 방산입니다. 방산. 방산에 대한 이야기를 참 많이 우리가 다루고 있을 겁니다. 아마 그도 그럴 것이 정부가 앞장서서 지금 수주를 계속해서 해오고 있습니다. 기업에 대한 참여도 당연히 있겠지만 정부가 지금 앞장서기 때문에 그게 기업의 입장에서는 큰 기회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방산이라고 하면 크게 세 가지 기업이 우선은 떠오릅니다. 하나에어로스페이스, 현대로템, LIG 넥스원. 그런데 이 세 가지 기업이 무언가 모르게 약간의 변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나에어로스페이스는 최근에 인적 분할을 했습니다. 거기에 따른 이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결국 기업 가치를 실적이 잘 나오는 사업 위주로 재편을 해서 제대로 된 평가를 받겠다라고 하는 것이었고요. 현대로템은 K2 기반으로 하고 있는 기타 폴란드, 동유럽 쪽에서의 수주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LIG 넥스원 같은 경우에는 신종 무기라고 할 수 있는 이 로봇 시장에 대한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 기존에 보였던 방산이 한 번 더 크게 성장할 수 있는 여건 속에서 각 기업마다 조금씩 그들만의 더욱 나은 경영 환경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리 보여지고요. 덕분에 기업들이 보이는 주가 흐름도 좋습니다.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일중 변동성 그리고 단기적인 조정이 있다 하더라도 결국 이겨내고 신고가를 경신하고 있는 모습을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산은 당분간은 여러분들에게 더 좋은 기회를 줄 것이다. 그런 생각에 방산을 주된 그리고 관심 있게 지켜볼 섹터로 조금 추려와 보았습니다. 네, 방산 섹터도 지금 강보합세 정도를 보이면서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네요. 그렇다면 이 종목들 중에서는 어떤 종목을 바라보신 거예요? 현대로템입니다. 우선은 현대로템이 오늘 240일 신고가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많이 올랐는데 이걸 다시 한번 진입을 하는 게 맞을까 혹은 아닐까 참 많은 고민을 할 것 같은데요. 저는 현대로템이 아직도 더 매력은 있는 구간이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를 반영하던 리포트도 지금 나왔습니다. 1분기 실적에 대한 매우 긍정적인 이야기가 나오는 그런 리포트였습니다. 1분기 기준 실적 전년 동기 대비 매출액은 17.1% 증가한 8천억 원 수준이고요. 영업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85% 정도 증가한 591억 원 수준이 전망이 됩니다. 방산 부분이 역시 핵심입니다. 메일 솔루션 부분은 아쉽게 실적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보이진 않지만 얼마 전이었습니다. GTX A, C 노선 여기에 대한 모든 수주를 나온 것에 따른 주가 상승 이후에 또 다른 이야기에 따라 주가가 지금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현 정부가 들어서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방산 판매 제품과 방산을 수출하고 있는 국가 수가 몇 개 안 되었습니다. 현 정부 들어서 제품 수는 약 4배, 판매되는 국가는 약 2배 늘어났습니다. 앞으로 우리나라에서 생산이 되고 있는 다양한 방산 품목에 대한 수요는 늘어나지 않을까 그리 보여지고요. 얼마 전 수은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시중은행에서의 10조 수준의 자금도 조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여건이 전반적으로 너무나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흐름 속에 현대로템은 조금 더 수혜를 받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기술적인 분석 한번 해볼 건데 네. 오늘 우선은 고가가 41,850원입니다. 240일 기준 캔들이 지금 240개입니다. 240일 기준 신고가는 이제 나왔습니다. 이제 연봉을 보는데요. 2018년 최고가가 45,500원입니다.
그리고 지금 41,250원인데 2018년에 현대로템의 실적을 이제 체크해 보면 이때 영업이익이 적자였습니다. 적자인데도 불구하고 주가는 45,500원이었고요. 지난해 기준으로 영업이익이 완전히 흑자로 돌아서고 200억이 넘었고 올해는 사상 최대 영업이익이 기대가 되는 현대로템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강한 실적이 받쳐줄 것으로 보여지는데 주가가 여기에서 멈출 것이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기보다는 추가적인 상승이 나오고 2018년 보였던 45,500원이라고 하는 해당 가격대를 돌파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한번 지켜보는 게 저는 더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현대로템 오늘 주가가 많이 오르긴 올랐지만 여러분들이 보유에 따른 결과는 나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약간의 변동성이 확대가 되면서 조정이 나올 수 있다 하더라도 그런 조정을 너무 크게 생각하지 마시고 잠시 묻어두면 좋지 않을까 그리 보여지고요. 목표 가격은 우선은 최대 고점이었습니다. 45,500원, 손절 가격은 38,500원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종가 배팅할 종목으로는 현대로템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목표 주가가 45,500원이고요. 손절 라인은 38,500원입니다. 투자 의견에 참고를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앞전에 짚어준 종목에 대해서 좀 리뷰를 해보겠습니다. HPSP를 지난달 4일쯤에 좀 짚어주셨거든요. 손절가를 좀 터치한 상황입니다. 지금 지점에서 다시 공략을 해도 괜찮을지 궁금합니다. 사실 오늘 좀 긍정적인 리포트가 나오기도 했어요. 뭐 클래스가 다르다라는 뭐 이야기가 나오기도 했고요. 거기에 이제 타이거 세븐에도 포함되기도 했잖아요. 그런 만큼 지금 지점에서는 주가 향방 어떻게 판단하실까요? 개인적으로 지금은 조금 관망하길 바라겠습니다. HPSP에 대한 좋은 이야기는 계속해서 나올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그럴 것이 반도체 기업인데 지난해 기준으로 영업이익이 제가 체크한 바로는 50%가 넘어갑니다. 영업이익률 자체가. 이렇게 높은 수준의 영업이익률을 보이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시간을 두고 주가는 더 오를 수 있을 것으로 보이나 이번 주 전반적인 시장 리스크가 적은 편이 아닙니다. 그리고 반도체 전통적인 소부장 쪽에서의 움직임이 좋지 않습니다. 이게 개선이 되는 걸 확인한 다음에 여러분들이 해당 종목을 포트폴리오에 편입하는 것도 늦지 않습니다. 그런 면에서 지금은 잠시 해당 종목은 그저 관망만 하시고요. 시장의 움직임이 개선이 되고 섹터의 조금씩 움직임이 달라지는 시점, 그때 제가 다시 한번 소개를 해드릴 시점이 오지 않을까 그리 보여지니 그때 맞추어서 여러분들이 한번 포트폴리오에 편입할 것을 권해드리겠습니다. 네, HPSP에 대해서 지금 지점에는 관망을 해보자라고 정리를 해주셨고요. 시장의 움직임이 개선될 때 다시 한번 리뷰를 해주시겠다라고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이어서 대표님 종목도 한번 리뷰를 해보겠습니다. 지난달 5일에 짚어준 종목인데요. LX 일렉트릭 경우에 벌써 66%의 수익률이 달성이 됐습니다. 오늘 시장에서도 소폭의 강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인데요. AI 수요가 급증하면서 계속해서 전력 쪽에서도 관심을 가져봐야 할 것 같은데요. 지금이라도 좀 높은 가격대처럼 보이기도 하지만 올라타 봐도 괜찮을까요? 지금요? 네. 지금은 사실 좀 부담스러운 부분은 네.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기존에 이제 박스권을 돌파하는 시점에서 이제 소개를 해드렸던 부분이고요. 이제 저항을 돌파하면서 대량의 거래량을 동반을 했던 걸 우리가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때 당시 이제 저점권에서 나왔던 거래 대금이 약 2,500억 정도가 터지면서 우상향 기조를 이제 쭉 이어왔는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제 초전도체에 엮이면서 시세가 나왔던 13만 원 부근까지 이제 상승을 했거든요. 물론 기업의 실적적인 부분이나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전력 설비 이런 부분의 교체 수요에 따른 어떤 수혜는 뭐 지속적으로 일어날 가능성은 높다라는 생각은 들지만 과연 주가가 여기서 조정을 받지 않고 계속 갈 것이냐 하는 부분은 또 다른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라면 일단 조정을 조금 기다렸다가 조정 이후에 다시 상승으로 전환되는 시점을 공략하지 싶고요. 지금 자리는 어떻게 보면 이제 트레이딩 관점에서 관련 섹터 내 어떤 강세가 나올 때 뭐 접근을 해볼 수 있는 좀 짧은 매매 관점으로만 접근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사두고 뭐 그냥 기다리면 오르겠지라는 관점으로는 좀 접근하지 않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LX 일렉트릭에 대해서 지금은 좀 부담스러운 지점이다라고 정리를 해주셨고요. 조정 이후에 상승으로 전환이 되는 지점을 공략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트레이딩 관점으로 살펴보시고요. 관련 섹터 내에서 강세가 나올 때 접근해 보자라고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그러면 저희는 마감 동시효과 구간 우리 시장은 어떤 분위기 보이고 있는지 양대 시장의 분위기 체크해 보겠습니다. 이벤트를 앞두고 있는 우리 양대 시장 오늘 힘을 내지 못하는 장세가 전반적으로 펼쳐지고 있습니다. 코스피 시장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점차 조금 낙폭을 키워가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0.69% 정도의 내림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2,700선이 무너진 상태에서 2,699선에 마감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코스닥 시장으로 넘어가서 살펴보겠습니다. 코스닥 시장 저점을 다진 이후에 조금씩 변동성 장세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약보합권에서 마감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858선에 종가를 쓸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수급 상황을 체크해 보겠습니다. 코스피 시장 먼저 보겠습니다. 오늘 코스피 시장에서는 기관 투자자들이 홀로 사고 있고요. 반면에 외국인과 개인은 동반 매도에 나서고 있습니다. 기관 투자자들만이 900억 원 넘게 사고 있는데요. 반면에 외국인은 1,000억 원 넘게, 개인 투자자들은 50억 원 넘게 팔아내고 있습니다. 다음 장으로 넘어가서 코스닥 시장의 수급 양상도 살펴보겠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오늘 개인 투자자들이 홀로 사고 있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은 동반 매도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외국인은 227억 원, 기관은 333억 원을 덜어내고 있는 장세가 펼쳐지고 있는데요. 기관 투자자의 경우에는 오늘까지 6거래일 연속 매도세를 보이고 있고요. 외국인 투자자들 3거래일 연속 매도 양상 펼치고 있습니다. 반면에 개인 투자자들만이 홀로 528억 원 담아내고 있습니다. 자, 오늘 시장 상황 PB님께서는 어떻게 바라보셨나요? 옵션 만기를 앞두고 시장에 산재되어 있는 리스크를 이겨내지는 못하고 있는 그런 모습으로 보였습니다. 아까 이야기한 것과 사실상 크게 다르지는 않습니다. 지금 코스피든 코스닥이든 약세로 오후 들어서 우선은 접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목요일까지는 계속해서 지금 흐름이 나올 거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금요일 날 시장이 나아지면 턴을 할 것으로 보여지는데 정말 아쉽게 만약 그러지 못한다면 당분간 우리 시장 꽤나 힘들 것이다. 그리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시장에 대해서 외국인들의 수급이 조금 더 나아지면서 강한 양봉이 나오는 시점에 지금은 조금 기다릴 것을 권해 드리겠고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잘 가는 건 사실 좋은 것이기도 하나 좋지 않은 것이기도 합니다. 그 아래에 있는 밸류체인에 있는 많은 기업들이 함께 올라가야 합니다. 1차적으로 삼성전자가 약간의 조정이 받는 것 또한 시장이 밀릴 수 있는 한 가지 변수이니 시장이 조금씩 턴을 하는 시점에 맞추어서 움직이는 종목들, 그 종목들을 여러분들이 따로 등록을 해두면서 관심 있게 지켜보다가 약간의 조정이 나왔을 때 매수를 하면 괜찮은 그런 장이 곧 올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조금은 견뎌내고요. 그리고 이번 주 금요일 혹은 다음 주 그때 가서 괜찮은 종목들 조금씩 담아낼 것을 권해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장 당분간은 힘들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시장에 대해서 외국인의 수급이 나오는 시점을 조금 기다려보자라고 정리를 해주셨고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잘 가는 것과 더불어서 그 아랫단에 있는 기업도 잘 움직여줘야 합니다. 조금 더 기다려보는 장세를 펼쳐보시고요. 이번 주 금요일 혹은 다음 주에 좀 시장을 바라보자라고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그러면 대표님께서 시장 상황 어떻게 바라보셨나요? 네, 지금 한 요 며칠 계속 좀 우려스러운 흐름들이 이어지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제 피봇에 대한 기대감이 6월로 연기된 부분, 이게 다시 한 번 더 연기될 가능성도 있다라는 얘기도 나왔고, 또 지난주에 이제 뭐 피봇을 그러니까 금리 인하를 안 할 수도 있다라는 얘기도 나왔었잖아요. 그래서 시장에 충격을 좀 줬는데 일단 S&P 500이나 나스닥 같은 경우가 추세를 이탈했다라는 부분입니다. 이탈한 이후 다음날 바로 반등이 나왔지만 그 전날의 시가를 회복하지 못하는 그런 흐름들을 보여줬기 때문에 여전히 방향이 아래로 좀 꺾이는 단기적인 추세가 만들어지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 흐름이 이어지게 되면 장기적인 추세까지도 한번 훼손을 시킬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일단은 우리가 단기적인 관점에서 미국 증시가 조정을 받을 때 과연 국내 증시가 얼마나 버텨낼 수 있을까 하는 부분에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한 3일 전에 만들어진 S&P 500의 저점이 5,144포인트입니다. 이 구간을 이탈하게 되면 5,100포인트를 위협할 수 있는 상황이 될 텐데요. 이 5,100포인트라는 부분은 기술적으로 S&P 500의 상승 추세를 하락으로 전환시킬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질 겁니다. 즉 추세가 하방으로 만들어지게 되면 그때부터는 투자자들이 숏 베팅으로 들어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져요. 하락으로 베팅하는 물량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증시는 조정을 받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에 따른 대비를 지금 조금 해놓는 게 좋다라는 관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증시 우려스러운 흐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장기적인 추세도 훼손될 가능성이 있는 만큼 이 점 염두에 두시면 좋겠고요. 양대 시장 모두 하락하고 있습니다. 마감 동시효과 구간 함께 하셨습니다. 이벤트를 앞두고 있는 우리 양대 시장은 오늘 약세로 마감했습니다. 관망세가 짙었던 우리 양대 시장이었는데요. 업종별로는 어떻게 마감을 했는지 코스피 시장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코스피 시장 먼저 돌아보니까요. 하락한 업종이 조금 더 많이 집계가 됐습니다. 그 안에서 가장 힘을 내지 못했던 업종은 의약품 업종으로 1.75%로 하락 마감을 했고요. 그 다음을 이은 업종이 보험 업종입니다. 1.72%의 약세에 섬유의복 업종은 1.4% 내림세로 마감을 지었습니다. 다음으로 코스닥 시장으로 넘어가서 살펴보겠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도 하락한 업종이 조금 더 많이 나타났습니다. 그 안에서 가장 크게 하락한 업종은 방송 서비스 업종으로 2.24% 내림세가 나타났고요. 그 뒤를 이은 업종이 유통 업종입니다. 1.74%의 약세에 일반 전기 전자 업종에서도 1.65%의 내림세가 집계가 됐습니다. 또 내일은 총선을 앞두고 있습니다. 총선 이후에 우리 증시가 어떻게 이어질지도 궁금하실 텐데요. 좀 집계된 결과를 살펴보니까 코스피가 하락이 4번, 상승이 2번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총선 직후의 상황이었는데 이번엔 어떻게 전망을 하고 계시는지 대표님께 먼저 의견 여쭤볼게요. 글쎄요. 이게 총선 전까지 일단 선거가 있을 때는요. 이번에 이제 미국 대선도 있지만 미국 대선이 있는 경우 항상 증시가 좀 괜찮았습니다. 총선이 있는데 과연 증시가 무너지게 되면 민심이 좀 틀어질 수가 있겠죠. 살기 힘들다는 얘기가 나올 수 있고 그런 부분 때문에 어떻게 잘 부양을 해왔다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4번의 하락, 2번의 상승. 확률적으로 봤을 때는 하락 가능성이 높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셀인 메이라는 이야기가 있잖아요. 네. 5월에 이제 주식을 팔아라는 얘기인데 이거 너도 나도 다 아는 이야기가 되어버렸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학습 효과에 따라서 이게 좀 선반영되는 부분들이 생긴다라고 했을 때 증시가 4월부터 좀 빠진다고 해도 납득이 되지 않는 그런 구간은 아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만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어느 정도 이제 지켜주느냐에 따라서 그 하락폭이 제한적일 것이냐 아니면 좀 과격하게 나올 것이냐 하는 차이가 있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일단은 조금 더 하락할 가능성이 높겠다라고 정리를 해주셨고 총선 이후를 한번 바라보자라고 정리를 해주셨는데요. PB님께도 의견을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사실 이번 총선 이후에 금투세 폐지나 그리고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에 대한 향방도 좀 갈릴 것으로 예상이 되는 만큼 많이 결과가 주시를 해야 될 것 같거든요. 이후에 우리 증시는 어떤 방향성을 잡게 될까요? 2000년대 이후로 있었던 이 총선 결과를 이제 보니까 재미가 있네요. 기본적으로 2번 올랐고요. 4번이 빠집니다. 근데 이 2번 오른 그 시점도 총선 직후 오늘부터 한 달 동안 5.3% 오른 게 최고가였고요. 반면 떨어졌을 때는 16.13%나 빠집니다. 무게추를 둔다면 하락으로 봐야 됩니다. 물론 샘플수 자체가 6개밖에 안 되기 때문에 통계적으로 어떤 유의성을 찾기는 힘듭니다. 그러나 샘플 자체가 보이는 이 결과값이 한쪽으로 너무나 편중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한편으로 총선 이후 시장이 조금은 안 좋을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예측하거나 혹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접근하는 게 저는 왠지 느낌상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조금 전에 이런 결과를 봤기 때문에 조금 전에 본 이 결과를 보았을 때는 우선은 총선 이후로 시장은 조금은 흔들릴 수가 있다는 것. 그래서 그 폭이 어느 정도 될지는 아무도 모르는 것이나 그래도 무게추 자체는 하락으로 조금 뒀으면 좋겠고요. 코스닥이 사실상 이 총선을 앞두고 지금 충격을 조금 받았습니다. 이번 달 들어서 코스닥이 5%나 빠지고 있습니다. 특정 인덱스가 5%나 빠지는 건 지금 적게 빠지는 게 아닙니다. 뿐만 아니라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사실상 코스피를 연초부터 크게 올릴 수 있었던 이 한 가지 변수가 혹시나
브레이크가 걸린다면 시장은 조금 더 밀릴 가능성에 조금 더 초점을 우리가 둘 필요가 있을 것이다라고 보여집니다. 총선 결과는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뭐 민주당이 더 많은 표를 얻을 수도 있고 국민의힘이 더 많은 표를 얻을 수 있겠지만 한 가지 확실한 건 결과는 나옵니다. 결과가 나온다라고 하는 것은 산재되어 있는 리스크는 해소된다는 것. 결과가 어떻게 나오느냐는 중요한 게 아닙니다. 결과가 나왔다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리스크는 사라집니다. 아쉬운 것은 우리가 조금 전에 봤던 것처럼 총선 이후 시장 상황이 그리 좋지 않았다는 건 이걸 만회할 수 있을 만한 호재는 금리 인하를 하는 것이겠지만 지금 시점에서 그럴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당분간은 시장을 조금 더 관망. 제가 아까는 이번 주 금요일 정도에는 한번 베팅을 해볼 것을 권해드리긴 하였으나 총선 이후 결과가 이렇게까지 나왔다면요 당분간은 조금은 관망할 것을 권해드리겠습니다. 일단은 무게추를 둔다면 지수 자체 하락세가 조금 더 두드러질 것이다라고 정리를 해주셨고요. 코스닥이 조금 더 크게 충격을 받은 상황입니다. 그래도 결과가 나오게 된다면 산재되어 있는 리스크는 사라질 것이다라고 정리를 해주셨고요. 자, 그리고 올해 1분기에 외국인 투자자들이 우리 주식을 많이 좀 사들인 것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앞서서 저희가 방송을 통해서도 전해드렸었는데 이 안에서는 반도체나 PBR 관련주의 매수세가 조금 더 많이 집중이 됐습니다. 그러면 이제 저희 방송을 보시는 시청자분들께서도 이 외국인의 투자 패턴에 따라서 조금 참고해서 투자 전략 짜가면 좋을까요? 아무래도 지금 수급 주체는 명확하게 들어와 있는 상황이죠. 외국인들이 이제 계속 매수를 하고 있고 그들이 사는 것은 삼성전자. 거기에다가 이제 PBR 관련된 금융 섹터에서 이제 매수를 좀 이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이게 사실 알이 먼저냐 닭이 먼저냐 약간 좀 그렇게 생각해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1월 중순까지 굉장히 좀 장이 안 좋았는데 정부에서 이제 밸류 프로그램 요거를 하면서 외국인들이 이제 싹 들어오고 이 금융 관련된 섹터에 수급이 좀 쏠리면서 증시가 굉장히 좀 긍정적인 흐름들을 보여줬거든요.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결국은 이 기업들이 밸류업을 위해서 과연 어떠한 액션을 취할 수 있는가 하는 부분입니다. 자사주 매입 소각이라든지 아니면 배당을 이제 늘린다든지 이런 부분들로 이어져야지 이제 이게 효과를 보고 결국 우리나라도 이 가치 투자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 투자자들이 좀 안심을 하고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인데 과연 이게 그렇게 될 것인가 하는 부분에는 좀 의문 부호가 많이 달리는 것 같아요. 이머징 마켓으로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한국 증시는 외국인들에게 그렇게까지 매력이 높지는 않습니다. 개발도상국들이란 지위를 가지고 있지만 엄연히 얘기하면 선진국이나 마찬가지죠. 성장에 대한 부분들이 좀 제한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인도 시장 같은 경우는 그 무한한 성장성을 보고 투자를 할 수 있을 것이고요. 대만 같은 경우는 배당 성량이 40%나 됩니다. 국내 같은 경우는 한국 증시 같은 경우 15%밖에 안 돼요. 이게 이제 향후 일본이나 대만처럼 30%에서 40%까지 확대가 될 수 있을까라는 부분을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게 지금 현실적으로는 쉽지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미국같이 한 30%의 배당 성량, 거기에 자사주 소각까지 더해진다면 90%의 배당 성량을 보이는 곳과 한국 증시와의 대결이다. 같이 세금을 내야 되는 시점이 온다라고 했을 때 과연 투자자들은 어디를 선택할 것인가? 라는 부분까지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외국인들이 일단 사는 종목들 하방은 제한적일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매수는 가능하겠지만 삼성전자 어느 정도 조정이 나올 때까지는 조금 더 기다려 보시는 게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도 들어요. 네, 일단은 기업이 밸류업을 위해서 어떤 액션을 취할 수 있는지를 바라보시고요. 일본이나 대만처럼 확대 가능할지를 살펴봐야겠습니다. 외국인이 산 종목의 경우에는 하방은 제한적일 수 있다라고 정리를 해주셨는데요. 외국인의 수급이 들어오고 있다로 해석을 해볼 수가 있는데 그렇다면 개인 투자자분들은 어떤 전략을 짜가면 좋겠습니까? 좋은 섹터에 있는 종목을 잡되 역시나 실적이 나오는 것을 꼭 확인을 해야 됩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중요한 것은 시장이 흔들리는 가운데 당연히 빠지는 종목들은 있게 마련입니다. 반대로 시장이 좋을 때 시장보다 더 민감하게 움직이는 종목들이 있습니다. 저는 종목이 가지고 있는 베타값이라고 하는 것을 참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올해 시장이 10% 올랐는데 해당 종목의 기업의 주가가 20% 올랐다면 베타값은 2를 보입니다.
베타 개수가 높다라고 하는 것은 장이 좋을 때 더 높은 기대 수익을 기대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시장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적어도 올 한해 시장은 나쁘지 않았습니다. 시장과의 선형관계를 유지하면서 높은 수준의 베타 값을 보이는 기업 찾는 건 어렵지 않습니다. 그런 기업을 여러분들의 포트폴리오에 담아두고요. 결과는 시간이 주는 겁니다. 시간 투자만 하면은 아마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그리 생각이 됩니다. 네, 실적이 나오는 섹터를 바라보면서 시간을 두고 투자를 해보자라는 전략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하이투자증권 스마트 PB센터 이청원 PB, 블루드림 리서치 이주현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 오늘 장 내일장 2부에서 전해드린 내용 정리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 오늘 장 내일장 2부의 핵심입니다. 먼저 이주현 대표의 종가 베팅 종목 HD 현대건설기계입니다. 저평가 매력이 부각됩니다. 목표 주가 7만 원, 손절 라인 5만 원입니다. 다음 장으로 넘어가서 이청원 PB의 종가 베팅 종목 현대로템입니다. 240일 신고가를 경신했습니다. 목표 주가 4만 5,500원, 손절 라인 3만 8,500원입니다. 오늘 장 내일장 2부에서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내일 하루 쉬고 저희는 목요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